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패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 정부가 7일 자국 수산청 어업 단속선과 충돌해 침몰한 북한 어선의 선원 60명을 조사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북측에 인도한 데 대해 일본 정치권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어선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 중 일어난 사고인 만큼 선원들을 대상으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했는데도 이례적으로 현장 송환했다는 지적입니다. 자민당 지도부와 수산 담당 의원 모임은 수산청 간부들을 불러 북한 선원을 다른 북한 선박으로 돌려보낸 경위 등을 들었습니다. NHK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로부터 곧바로 돌려보내는 것은 저자세 인상을 남긴다, 선원들을 일본 국내로 연행해 조사하는 등 대응을 했어야만 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수산청 담당자는 어선이 수산물을 어획한 것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병 구속을 하지 않고 엄중한 경고를 한 다음 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퇴거시켰다며 일본 어선의 안전보장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태도는 다소 북한에 쫄아있는 듯한 인상을 남기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도 정치권의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수산청의 입장을 전하며 베이징 대사관 등 외교 루트로 북한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대화태 주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업 종사자들의 안전 조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극히 문제라면서 계속해서 외국 어선의 불법 조양 방지를 위해 의연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사고 당일 이와나미 슈이치 해상보안청 장관은 기자들에게 해상보안청 손시선이 현장 해역에 도착한 오전 11시경에는 북측 선원 전원이 어업 단속선에 구명정에 타고 있었고 손시선은 주변 검색 및 경계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그 후 침몰한 어선이 아닌 다른 북한 어선이 구명정에 다가와 선원들을 데려가 선원들로부터 직접 얘기를 듣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일본 정부가 북한을 배려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아베 정권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국회 연설을 통해 내 자신이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 앉을 결의를 하고 있다며 냉정한 분석 위에 모든 찬스를 놓치지 않고 과감히 행동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조업 문제로 북한과 대립할 경우 정상회담 조성 분위기를 만들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엔 사고 해역 위치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대화태 어장은 최근 들어 북한 어선과 일본 공선 간 충돌이 빈번한 곳입니다. 그런데 해당 해역은 일본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200해리 약 370km 내여서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대화태 인근 해역에 쏜 뒤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아니라고 주장한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일본에선 북한이 이런 점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접경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양국 간 대치 상황과 관련해 마이니치 신문은 이번 충돌 사고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 북측이 일방적으로 침몰한 어선에 대한 배상이나 현장 해역에서의 권익을 둘러싼 논의를 제기하는 사태도 예상된다며 대화가 단절된 일북 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일본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한의 도발 때문입니다.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것은 2017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조건을 붙이지 않고 북한과 마주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아베 총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아베 총리도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회담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핵과 미사일 문제 등 모든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실현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부터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본 사람들이 연이어 방북했습니다. 가네마루 전 자민당 부총재의 아들 가네마루 신고를 대표로 하는 일본 방북단 60명이 9월 중순 북한을 찾았고 일본 의사회 대표단도 9월 하순 방북해 의료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이 본격적인 대북 접촉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국제공조를 통한 최대한의 대북 압력만을 주장하던 일본이 왜 조건 없는 만남으로 태도를 바꾼 것일까요? 아베 총리의 유엔 총회 발언에서 주목할 것은 납치, 핵, 미사일 순서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해결에 온 힘을 쏟는 한국, 미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납치 문제가 핵과 미사일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심에 민감한 일본 정치인들은 공개석상에서 반드시 납치, 핵, 미사일 순서대로 말합니다. 아베 총리는 9월 16일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집회에 참석해 나 자신이 조건을 달지 않고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직접 마주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납치 피해자들의 가족은 물론 납치 피해자들도 나이가 들고 있어 한순간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10월 5일과 11월 15일이 되면 납치 문제가 집중
부각됩니다. 북한에 있는 요코타 메구미의 생일과 납치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요코타 메구미는 납치 문제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로 중학교 1학년 때 저녁 운동을 하고 집에 가다가 북한 공작원들한테 납치됐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북한 공작원들이 일본에서 평범한 일본인들을 납치해 북한으로 데려갔습니다. 납치된 일본인들은 일본과 한국에 침투할 공작원에게 일본어 등을 가르쳤습니다. 일본 정부는 요코타 메구미 등 17명을 납치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인정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는 13명입니다. 아베 총리는 납치에 아베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납치 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베 총리가 납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8년 9월입니다. 한 납치 피해자 부모가 납북된 딸을 구출해달라며 일본 자민당 본부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자민당 간사장인 아베 신타로 의원의 아들이자 비서였던 아베 신조가 이 부모를 만났습니다. 아베는 1993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납치 문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동료 의원들은 공부를 못해 명문대를 나오지 못한 아베가 복잡한 경제 문제, 사회보장 문제는 안 다루고 정체불명의 납치 문제를 다룬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일본 정치인은 도쿄대, 게이오대, 와세다대 출신이 대부분인데 아베는 세이케이대 출신입니다. 수많은 국회의원 중 오직 아베만이 납북자 문제에 열성을 보였습니다.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의 방북이 성사되자 아베 관방부장관은 고이즈미 총리를 수행해 평양으로 갔습니다. 납치 사실 자체를 부인했던 북한이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당시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은 납치 문제를 통 크게 인정하고 일본의 통 큰 경제 협력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사과하자 고이즈미 총리는 평양선언에 서명했습니다. 평양선언의 뼈대는 북한과 일본이 식민 지배 문제와 현안들을 해결하고 경제 협력을 해나가며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이 납치 문제를 시인하자 일본에서는 평양선언의 본류였던 북일 수교, 경제 협력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납치 문제만 부각됐습니다. 일본이 식민 지배 가해자에게 납치 피해자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악의 나라 북한을 규탄하며 결집한 일본 우익 세력은 납치 문제에 앞장서온 아베를 납치의 아베로 떠받들었습니다. 이 바람을 타고 고이즈미 총리 퇴진 후 아베는 총리가 됐습니다. 최근 아베 총리가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거듭 거론한 배경에는 나이가 들어 한순간이 시급한 납치 피해자 배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외교에서는 러시아와 일본의 남쿠릴 열도 4개 섬 영유권 문제, 북한과 일본의 납치 문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뒤로 미국, 중국, 한국, 러시아가 북한과 회담을 이어가자 홀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일본 패싱이 현실화되자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9월 26일 떡 줄 생각 없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이다 라고 말하며 일본이 조선반도 정세의 극적인 변화로 주변 나라들과 국제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며 갈수록 외톨이 신세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후한무치한 섬나라 족속들과 무턱대고 마주하는 데는 흥미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2002년 북일 정상회담 뒤 납치 피해자 5명이 일본으로 귀국한 뒤 17년 동안 한 명도 귀국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이 일본 정부로는 통한의 극치지만 북한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당분간 북한은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등 북미 협상에 집중하느라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에는 흥미를 갖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많습니다. 한편 대한민국과의 지소미아 종료도 일본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다음 달 22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종료 기한까지 일본과 군사정보 공유를 지속해 나갈 뜻을 피력했습니다. 다만 그는 기한이 종료되면 아쉬운 쪽은 일본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박 의장은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군의 입장과 관련해 군의 생각은 정부의 입장과 동일하다며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 약정기간이 유효하다. 그때까지는 일본과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그는 그러한 과정을 거친 뒤에는 일본 측에서 지소미아가 얼마나 일본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더욱더 느끼게 될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등 1년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는 다음 달 22일 효력이 만료됩니다. 국정감사에서는 또 안보 측면에서 한국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일본의 주장이고 그러다 보니 지소미아를 불가피하게 폐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마치 우리가 처음에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해석하고 호도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한미일 동맹 운운하며 안보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곳곳에 한미일 동맹의 완화, 붕괴 현상이 나타나서 우려가 많다며 동맹국 일본과는 원수가 돼 있고 미국과는 의심관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점점 핵보유국 위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안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정감사에서 합참은 지난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강제 착륙 또는 격추 사격 등 강력
군사적 대응을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장은 당시 4단계 군사적 조치도 준비했느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그 단계까지 가는 문제에 대해 사전에 고려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그는 상대방 러시아 국적기가 무장기가 아니고 조기 경보 통제기였다며 우리에게 위해 행위를 한다든지 등의 의사표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 착륙 및 격추를 하는 건 국제관계를 따졌을 때 과도한 행위가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무장기가 아니어서 대응 수위를 조절했다는 것입니다. 군은 타국의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했을 때를 대비해 경고통신, 차단비행, 경고사격, 강제 착륙 및 격추사격 등 4단계 대응 수칙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군은 러시아 조기 경보 통제기 A-52 독도 영공을 2차례 침범하자 360여 발의 경고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합참 의장은 만약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 같은 상황을 저지르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일본도 어떤 기종의 항공기가 그런 상황을 야기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도 만약 우리에 대적할 수 있는 전투기가 독도 영공에 들어온다면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한 조치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19년 방위백서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규정하며 독도 상공 침범 시 전투기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합참은 주변국 항공기의 카디즈 무단 진입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러시아 공군과 비행 정보 교환용 직통전화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한반도를 둘러싸고 지지고 볶는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미세먼지와 방사능, 미사일에 숨막히는 대결. 아베야, 이제 우리나라 그만 찾고 미세먼지랑 미사일이랑 같이 놀아. 우리도 피곤해. 언제까지 너랑 놀아줘야 되니? 그만하자. 부탁이다. 니들 방사능 처리 그거 우리가 알바야 쓰레빠야. 알아서 해결해. 뭐 후쿠시마를 먹어서 응원하자느니 뭐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너나 많이 먹어. 시청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 페페TV를 시청하신 당신은 행운의 주문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이번 주에 로또 1등에 당첨되실 운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을 비롯한 부모님들까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시고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페페TV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도 꿈이 있다면 매일 그 꿈을 생각하고 되뇌어 보세요. 언젠가는